황금영 선생님께서 지금 대청동 쪽에 오고 계시대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이 미리 당겨지면 낭송이라도 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곧 오실 거니까 그렇게 변칙적으로 안 해도 진행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반기 때 행사가 좀 있었으면 이 반가운 얼굴들을 자주 뵙고 했을 텐데 행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또 이 문화똑똑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을 할 나여경입니다. 사회를 이제 황금영 선생님께서 하실 텐데 사회는 황금영 선생님하고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사회 보는 쪽으로 잠깐 소개하고 이런 걸 그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믿고 늦으시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먼저 이제 소개를 조금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96년도에 국제신문으로 신춘문에 등단을 하셨고요. 이제 창작집이 첫 창작집이 빈집인데 빈집으로 사회 부산 작가상을 수상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빈집에 실렸던 자수정 목걸이가 있습니다. 자수정 목걸이로 부산 소설문학상 제5회죠. 5회를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문집이 있습니다. 구텐탁 동백아가씨. 그 다음에 이제 제2창작집 오늘 이제 토론할 대상이죠. 88 끓고 나서 4분간. 이게 이제 제2창작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렸고 선생님 이제 읽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읽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작가의 말에 보면 통증을 유발하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작품이 또 제목이 통증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통증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좀 할 텐데 그 전에 어느 토론 자리에 또 제가 사회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 초대 작가가 그러시는 거예요. 작가의 말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 작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시니컬하게 그냥 몇 줄 나는 이래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러면서 좀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정우련 선생님께서 뒤편에 친절하게 한 3편 정도 간략하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2003년도에 첫 창작집 내시고 지금 16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창작집을 내셨죠. 그래서 그 뒷말에도 있습니다. 탈고를 하면서도 굉장히 고심하면서 탈고를 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창작집에 실린 작품에 대해서 어떤 작품들이고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찔리는 말이 16년이라는 너무 첫 창작집 내고 그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참 작가로서 직무유기이며 또 하여튼 이런저런 경로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리고 제가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16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건 이미 제가 첫 창작집 먹고 나서 사생활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복잡한 관계로 두 번째 창작집을 묶어야 되는 그 시기쯤에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이걸 묶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기가 제가 발표했던 시기하고 그러니까 처음 문예제 같은데 발표했던 시기하고 너무 이게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자체가 그때는 발표를 했을 때 시대나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발표한 거니까 이쯤이겠구나 하고 이렇게 짐작이 가능했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묶으려고 보니까 시대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다시 떠들고치다시피 했습니다. 아까 우리 보금난 회장님이 옛날에 읽은 것도 있고 그러셨는데 옛날에 읽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약간 작품이 돼버린 경우가 몇 개 있고 특히 88 끓고 나서 4분간 같은 경우는
그 새로 쓴 거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전혀 다른 작품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엎었다가 또 뒤집었다가 그러면서 많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뭐 정제되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섬세해지기도 했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르게 이렇게 결말이 이렇게 맺어져서 좀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그 발표 연도를 저는 사실 그래서 숨기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도 굳이 발표 연도를 밝혀야 된다고 그래서 뒤에다가 7편의 발표 시기 지면하고 연도하고 다 밝혀놨는데 다 오래전에 쓴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신경을 썼던 거는 이게 오래전에 발표한 작품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읽어도 이게 너무 이렇게 구태의연하거나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오랫동안 사실은 좀 고치고 그래서 지금 심정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책을 내기는 했지만 지금 심정은 그렇게 붙들고 좀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고치고 뭐 그랬던 게 다행스럽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제가 이렇게 잠깐 어떤 내용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쓴 거 몇 개 있고 나머지 이제 몇 작품들은 뭐 크게 소개를 안 해도 읽으면 뭐 이게 뭐 말년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은 그냥 읽으면 소설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라서 굳이 이렇게 일부러 설명을 이제 안 달았던. 어차피 이제 토론하면서 그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 전에 제가 왜 이 작품이 나왔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설명을 하실까 싶었는데 그게 어느 분? 네, 우리들. 우리들. 예. 그거 나중에 선생님 그러면 네. 첫 번째 작품이 통증인데 통증은 제 생각에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증 한 작품 가지고만이라도 우리가 밤새워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선생님을 붙들고 선생님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적인 이렇게 인물 설정으로 보면 조각가와 소설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조각가는 무언가를 자꾸 깎아서 작품을 완성해내는 사람이잖아요. 돌을 자꾸 깎아서 완성해내는 사람. 소설가는 무언가 소재를 가져오고 이야기를 가져와서 덧붙여서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소설적인 장치로 보면 두 인물은 굉장히 상반되는, 대치되는 그런 인물로 소설적인 인물 설정으로는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소설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합한 이야기를 의도하셨나요? 네, 굉장히 소설적으로 이게 대치되는 인물로 소설적입니다. 인물 설정부터 가요. 그런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주 남자 주인공이 하는 말을 듣고 나면 굉장히 쓸쓸해지고 참 삶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을 하거든요. 남자가 뭐 이런 말 하죠. 나 같은 예술가한테는 최악의 상대라고. 이제 둘이 차를 타고 가면서 남자가 그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나 같은 예술가 남들 다 끌어안고 잘 밤에 앉아서 글 쓰고 책 보면서 혼자 어느 하늘 아래를 헤매다니며 어떤 놈을 만나고 다니는지. 이 소설가가 그럽니까? 어떤 놈하고 헤매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서 약 먹은 병아리처럼 빌빌거리며 해주는 밥을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 뭐 이런 말. 또 이제 소설가는 그러죠. 소설 속에서 당신 이야기를 내가 소설로 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 뭐라 하냐면 그때 소설가가 집안에 있으면 3대가 털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만 듣고서는 참 쓸쓸하다. 이 부부라는 게 참 쓸쓸하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이 부부를 법적으로 한 10년만 살다 헤어지게 하는 법을 만들면 서로 좀 애틋해하면서 살지 않을까. 자기야 이제 우리 2년 남았어. 우리 5년 남았어.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남자를 자기의 소설을 적고 이제 마광 작업, 그 돌을 반짝반짝 윤나게 하는 그런 마광 작업을 하면서 남자를 도와줘요. 그래서 통증은 굉장히 유발을 시키시죠. 이제 소설가가. 그러면서 돌파구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이 마광 작업이 아니라 어차피 내 소설을 적고 남자 일을 돕는데 남자가 하고자 하는 작업에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조각에 내가 남자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내가 의도한 뭔가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작은 복수라도 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돌파구 없이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열린 결말을 주셨지만 다 이제 독자들이 생각할 몫이죠.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돌파구 없이 이렇게 통증만 유발을 시켜놓고 글을 맺으셨나 이런 의문을 또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정우령 소설가께서는 생각하시는 통증이 나와 다르고 또 생각하는 독자들과는 좀 다른 통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 그래서 통증, 제목이 또 통증이고 또 통증을 유발하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작가의 말도 하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통증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증이요. 이번 소설의 전체적인 그 작품 전편에 다 어떤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그 지점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작품을 그동안 발표한 것들 중에 제가 7편을 고를 때도 조금 그 주제를 좀 의도하고 작품들을 좀 골랐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그런 어떤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통증이 없는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제가 그 대상의 어떤 위선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깥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그려낸 대상화해서 쓴, 그러니까 그 평론가 분들이 잘 얘기하시는 그 타자화해서 쓴 그런 작품들은 조금 이렇게 빼고 이제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통증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작품들만 골랐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통증이라는 작품이 가장 처음에 제목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남십자성 이런 제목이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주제를 그냥 정면으로 2자짜리로 그냥 이렇게 내자 해가지고 이제 통증이라고 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흐름도 좀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통증이라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이 두 예술가가 한 사람은 조각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문학하는 소설가인데요. 두 사람의 통증이 이렇게 다르죠. 한 사람은 자기 통증, 그러니까 그 베트남전 참전 해서 거기서 이렇게 파편이 몸속에 그 파편을 가지고 이제 실제 제 돌아가신 은사님이 그 수술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파편은 몸속 깊숙하게 자기 살처럼 박혀가지고 그건 굳이 뺄 필요가 없는, 죽을 때까지 그냥 가져가도 살 수 있는 그런 파편인데, 그걸 선생님은 못 견뎌 하시면서 때마다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통증을 제가 가져온 거고, 실제 그 조각가가 가진 통증은 이제 그런 거죠. 그 전쟁의 상흔이죠. 전쟁의 상흔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 주변에 있는 진흙을 긁어 모아서 이렇게 자기 자화상, 그 자각상 비슷한 걸 이렇게 빚잖아요. 그때 이 조각가가 자기는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 전쟁을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다짐이랄까 뭐 이런 걸 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실제로 이제 조각가가 되고 작품을 하게 되는 그런 그 통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소설가의 통증의 지점은 그 재혼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이 가진 그 통증 때문에 그 통증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설집 맨 뒤에 작가의 말에 쓴 것처럼 선천성 통증 무감각증 뭐 이런 환자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옛날에 제가 듣고 메모를 수첩에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작가라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굳이 아파하지 않아도 될 어떤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그런 성향이랄까 뭐 그런 걸 갖고 있다면 조각가의 입장은 자기 어떤 그 상처나 자기 통증 안에 빠져서 상대의 타인의 어떤 같은 예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그 예술 작업에 대한 걸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그걸 인정해 줄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바가지를 퍼붓잖아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이 다 젖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같은 통증이면서도 그 부부인 두 사람이 또 부부이기도 하지만 그 장르가 다른 그 예술가잖아요. 한 사람 조각가는 자기 통증이 크고 물론 뭐 조각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언저리에서 좀 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에고가 강하더라고요. 강한 사람들이 그분은 많더라고요. 전쟁의 통증이신. 그렇죠. 전쟁의 상흔 때문에 온 그 통증인 거죠. 그래서 자기 통증만 끌어안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대비를 하자면, 굳이 이제 지금 우리 나이가 선생님이 날카롭게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통증은 뭐냐 그렇게 얘기를 질문을 하셨어. 그렇게 본다면 아마 소설가의 통증은 그 어떤 전쟁의 상흔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상대의 그 통증까지도 그 아픔을 느끼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저 뒤쪽에서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남 봐줄 때가 아니다. 네 행복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선생님 그거와 너무 상반되는 거 아닌가? 너무 힘들고 우리 독자가 느끼기에도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그 소설가라고 해서 이 조각가의 그 아픔을 이렇게 혼자 떠넘고 돌파구가 전혀 없어 보이는 답답한 상황에 이렇게 가야 하는가? 나는 또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언쟁을 하잖아요. 그 언쟁 속에서 이제 어떤 그런 걸 그 통증을 끌어안으려고 하다가 또 결국은 마지막에 다시 그 베토벤의 그 음악 그 피아노 음이 흘러나오는 그걸 들으면서 또다시 끌어오르는 이게 뭐 예술가 부부지만 부부잖아요. 부부 세계라는 드라마도 한참 또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저는 그런 갈등이랄까 그 예술가 부부의 갈등이랄까 이런 걸 그냥 그 통증의 지점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준 거죠. 단편 소설에서 사실은 이제 작가들이 늘 하는 말이지만 거기서 어떤 그 해결점이랄까 그런 것까지는 작가도 알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단편이라는 게 어떤 생의 어떤 한 단면을 이렇게 그 단면을 딱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 그런 또 그 미학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쓴 거죠. 네, 맞습니다. 소설이
그 어떤 소설가라고 해서 결론을 딱 만들어서 이건 이거야라고 이렇게 딱 제시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열린 결론으로 많이들 내면서 이제 독자들이 생각할 여지를 주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알고 또 있는 선배이시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잠깐 여기 틈을 벌려서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이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보고 왜 사회에 나오면 작가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걸 좋아하지 사회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회는 빼고 토론만 있으니까. 그래서 또 모처럼 또 정우련 작가께서 정말로 작품집 반가운 작품집을 내고 해서 되게 연락 왔을 때 카메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혹시 또 정우련 선생님이 강훈 선생님하고 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등단작 34살의 다기장하고 이제 인연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등단한 지가 20몇 년이 되니까 작품집이 꽤 나왔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소설집으로서는 두 번째시던데 뭐 화작인데 뭐 또 작가들은 생애 한 편 갖고도 승부를 걸지 않습니까? 뭐 발표 작품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 작가가 뭐 꼭 게으르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작품에 수록된 작품에서 보석 같은 작품을 지정 원작께서 안내를 잘 해주시리라 했습니다. 믿고 뭐 34살의 다위장도 그렇죠. 그때도 느낌이었고 어찌 보면은 좀 처연하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34살밖에 안 되는 아줌씨가 뭐 요즘은 34살에게 결혼도 안 한 사람도 천진데 그래 지금 읽어보는 거하고 굉장히 감각이 다른 느낌이 달라요. 물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데 또 뭐 같이 우리가 들어가지만 그때 이제 느끼고는 그냥 처연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또 그 1작품집 빈집 제호로 됐던 작품집도 그 앞에 표지 그림이 참 처연하기 짝이 없는 외롭고 쓸쓸한 뭐 저교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표지를 갖고 됐는데 저는 뭐 요번에 이 작품들이 나온 거 이제 다시 읽으면서 특히나 조금 전에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통증 같은 거 패턴이라 할까요? 양식이 흡사하죠. 가족 내에서의 이렇고 저렇고 한 무엇에 관한 은남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균열들 또 경제적인 어떤 이런 거 이런 몇 가지를 맞추어 보면은 등단작과 크게 멀지가 않다. 둘이가 크게 멀지가 않다는 뜻에서 한편으로는 뭐 일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좀 더 앞으로 분발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오늘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사회를 바라는데 하여튼 겸해서 그리고 앞서 지금 공정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답변 듣다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럼 내가 한번 어디 다른 데서 인용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예술가는 군인들하고 다르죠. 군인들 전선에서 적을 마주한 군인은 적군의 아픔이나 고통, 부상, 죽음 이거 생각 안 합니다. 지 살기 바쁜 거죠. 그러나 시인은 또는 예술가는 양측의 고통을 기록한다 라고 누군가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시인으로서 구상 선생의 6.25 관련 그 시편에 보면은
적군료 앞에서인가 뭔가 하는 그런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 선생의 그 보면 이 양반이 적군 묘지 앞에 가서 적군이 그런 뭐 외로움, 고통, 공포, 두려움 이런 게 교감하는 그런 시편이 하나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술가는 또는 작가는 양측의 고통을 다 공감한다, 교감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동정가에 나오는 남편의 한편으로는 육체적이면서도 동시에 심리적인 그런 통증을 받아들이고 교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게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주죠. 그런데 이 이제 우리가 공감이나 뭐 교감한다, 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껴보고 하는 이거 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거라고 여기지만 소설을 쓰고 또 우리 같이 평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서술자가 어떤 서술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보고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거리가 소멸해 버린다 말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소설적인 거리. 근데 서술자가 너무 그게 몰입을 하고 같이 병합이 돼 버리면은 과연 그게 통증을 또는 고통을 제대로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일까? 그러니까 저는 동적이면서도 이제 남편 되는 양반이 베트남전 참전 병사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 베트남에서 자기가 부상당했다는 사실만 강조되어 있는 것이지 그가 누구를 적으로 삼아서 전투를 벌였다든지 기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남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다루지 않은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작가가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간 것인데 나는 오히려 그런 것까지도 조금이라도 다루면은 고통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늙은 어떤 요양보호사가 엄마라고 부르는 어떤 노인의 뭐 죽음에 임박한 그런 노인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또 만성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그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타인의 고통을 그렇게 외면하는 그 미국 대통령이 있죠. 그죠? 그래서 조카가 그러나 소시오패스라고 그렇죠. 우리 사회에도 지금 소시오패스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 작가로서 좀 서사적인 거리가 소멸됐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통정의 경우는 제가 그랬는데 처음이라는 매혹을 쓸 때 그 인물의 어떤 교수님이 지금 너무 거기 경도되어서 이렇게 쓴 어떤 뭐 그런 부분은 그걸 써가면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좀 임박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근데 대체로 이제 이게 그런 통증의 어떤 그런 그 지점에서 이렇게 멈춰 버린 거죠. 그걸 더 뒤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제가 못했습니다. 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경화 소설가 모시고 낭독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에 까마귀 길들이기입니다. 앵두과 빨갛게 입은 어느 늦은 봄날
나는 깊은 골 할아버지의 과수원으로 까마귀를 보러 갔다. 그곳에서도 까미는 여전히 말썽꾸러기였다. 사과를 쪼아서 못쓰게 하고 일꾼이 벗어놓은 모자를 물어다 우물에 빠뜨리고 수령이 100년도 넘은 앵두나무에 올라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빨간 앵두 열매를 쪼아댔다. 할아버지는 까마귀 심술이 놀부심술 못지않다고 푸념하셨다. 그렇지 않아도 여름방학이 되면 까미를 할머니 집으로 데려올 참이었다. 그동안 말썽 피우지 말고 잘 지내고 있으라고 날개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할아버지 집을 나서자 까미는 앵두나무에 냉큼 올라가 앉았다. 나는 앵두나무를 돌아보며 까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까미는 마치 그런 나를 배웅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까우어와 까우어와 하고 울었다. 그때 옆집 우물가에서는 아주머니가 반지를 벗어놓고 점심상을 차릴 야채를 다듬고 있었다. 벗어놓은 반지가 햇살에 반짝이는 것을 본 까미는 반지를 겨냥하고 우물가로 내려앉았다. 그리고는 반지를 덥석 물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까미를 따라가며 이놈 까마귀 반지 내놓으라고 악다구니를 했다. 아주머니는 씩씩거리며 까미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까미는 잡힐 듯하면 훌쩍 날아오르기를 반복하며 도망쳤다. 녀석은 장난스럽게도 할아버지네 재래식 화장실까지 날아가더니 똥통에다가 반지를 떨어뜨렸다. 아주 깊은 똥통이었다. 반지를 건지려면 똥을 다 파내야 할 판이었다. 약이 바짝 오른 아주머니가 그물을 들고 나와 까미를 향해 던졌다. 까미는 용케 그물을 피해 앵두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앉았다. 잘 익은 빨간 앵두들이 아주머니의 머리 위로 두두둑 떨어졌다. 아주머니는 이 미물이 나를 조롱하는 건가 싶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함을 질렀다. 점심상을 기다리던 그녀의 남편이 고함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할아버지에게 단걸음에 달려가서 반지값 물어내라고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옆집 남자와 원수처럼 우르렁거리는 사이였다. 그래서 대신 복수를 해준 까마귀가 기특하기까지 했다. 반지값은 물어주면 될 터였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자기 집 담을 넘어갔다고 앵두나무 생가지를 잘라버린 못된 소행이 생각나서 이참에 좀 애를 태우고 줄 요량이었다. 식어넣는 날진성이 한 일을 와 나한테 와서 따지는교. 할아버지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미처 그 말이 불러올 파장을 짐작하지 못한 채 성질 급한 옆집 남자는 단걸음에 안방으로 들어가 엽총을 가지고 나왔다. 까마귀는 앵두나무에 올라앉아 그새 반지 일은 잊었는지 내가 사라진 길을 내려다보며 까우어 까우어 하고 울었다. 까미를 발견한 옆집 남자는 앵두나무 뒤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한 발에 총성이 울렸다. 할아버지가 총소리를 듣고 맨발로 뛰어나갔을 때 까미는 이미 앵두나무에서 떨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내가 그날 까미를 할머니 집으로 데려왔다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다른 작품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통증입니다. 또 통증 부분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소설가가 당신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싶다. 그러면서 남편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죠. 너무 상투적인가? 뭐 이렇게 물어봐요, 남편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 소설을 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글을 읽고 차라리 요렇게 선생님이 구상하셨던 아까 황공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남자 화자가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가며 더 좀 그 소설 속 화자와 이
작가가 거리를 조금 유지하면서 더 좀 그런 좀 객관적으로 그릴 수 있는 소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요 말씀하신 요 부분을 가지고 소설을 쓰실 생각은 또 없으신지요? 그 처음에는 사실 돌이라는 그 제목으로 장편을 쓰고 있었어요. 네, 돌이라는 제목으로 그 돌이 나오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오석이라는 그 돌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충청도 쪽에 그 지역에 그 돌산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돌산을 하는 아주 그니까 조금 뭐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조금 무식한 그런 초등학교 겨우 이제 졸업한 그러니까 별로 학교에서 뭐 배움이 별로 없는 그래서 세상 사는 어떤 그 방법이 아주 단순한 그런 사람이 그 돌산을 이렇게 하면서 그 돌산에서 나오는 그 돌을 이제 캐가지고 팔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이 돌산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돌산을 보면 어디에 돌이 있는지 알아요. 이탈리아 까라라 같은 데 가면은 그 조각관, 옛날 그 조각관 뭡니까? 이탈리아 유명한 조각관. 그 지도가 있대요. 그 산에 어디쯤에 그 돌이 묻혀있고 하는 그런 그 지도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도가 있대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그 지점만 딱 이렇게 돌을 캐서 그걸 이제 팔아서 이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그분도 이제 그렇게 이제 돌을 캐가지고 이렇게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돌을 캐서 팔다 보니까 돌값은 사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 자연석 캐서 파는 거는. 근데 그 돌을 사가지고 가서 조각 작품을 만들면 그게 막 2억도 되고 3억도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사람이 와 이건 정말 이 떼돈 버는 장사네. 내가 하는 건 나는 새로 빠지게 그 돌 캐가지고 그냥 막 무식하게 이렇게 살아봐야 내가 지는 돈은 얼마 안 되고 또 가끔은 이렇게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점을 이 주인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캐는 사람들이 잘 못 캐가지고 산이 막 이렇게 무너지면은 거기에 이렇게 깔려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니까 인재 사고가 한번 나면 뭐 이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는 이 사람이 그 돌 작업하는 그 작가들을 아주 큰 이렇게 그 공장에 모아가지고 그 작업을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걸 만들어서 자기한테 주고 이제 가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아주 뭐 제3국 이런데 그 순진한 이런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막 한국에 온다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돌이라는 그 제목으로 사실은 장편을 이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인물들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그거 보는 화자가 이제 소설가고 그 남편은 조각가고 그 남편의 시선에 그 포착된 그 무식한 사람이 그 예술가들을 갖고 노는 이렇게 막 그 관에서 이제 돈을 막 이렇게 따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요리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어마어마한 그 이렇게 조각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각처에서 막 그 대절을 해가지고 그 조각 공원에 조각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 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 돌이라는 제목으로 쓰다가 그걸 이렇게 단편에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단편 청탁이 있어가지고 언론이 이제 요걸 빼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쓴 거라 가지고 이거는 지금 당장은 조금 그렇고 저는 또 워낙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나중에 한번 쓰고는 계시네요. 쓰고 그러니까 중단이 됐죠. 그렇게 쓰던 그게 그래서 어디 그 입주 작가로 그 들어갈 때 그걸 쓰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입주도 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제 사는 게 어째 그래 뭐가 이렇게 이 아스팔트 이렇게 진달몬처럼 잘 안 나가지고 이쯤 가다가 또 멈추고 이쯤 가다가 멈추고 제 사는 꼬라지가 좀 그러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 맞다 그랬지 하는 생각이 지금 나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오래 살게 되면 한번 워낙 주변에 갑자기 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몇 년 뒤에 얘기를 잘 못하고 그건 또 공수표가 되고 저 같은 사람은 또 이제 그런 말 절대 허풍을 떨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소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통증 얘기, 이제 통증에 대한 말씀을 또 이제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에 통증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께 통증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 소설가가 그럽니다. 여보, 사랑의 반대가 왜 무관심이겠어? 무관심에는 통증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소설을 말고 누가 당신네 3대에 관심을 가지겠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증은 이런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증은 이런 것일 거라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고 또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글에 이미 말씀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애들러서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증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소설가로서 가지는 그런.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아까 그 한경환 소설가께서 그 낭독을 해주신 그 까마귀 길들이기 있죠. 까마귀 길들이기, 또 우리들, 또 말레 언니, 요 세 단편이 그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까마귀 길들이기는 굉장히 독특한 소재고, 거기에는 이제 그 윤이라는 소녀의 그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죠. 커가는 과정에서 겪는 죽음, 뭐 우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장 소설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적으로 이 까마귀라는 소재를 가져와서 나한테도 좀 소설을 쓰고 싶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말리 언니 같은 경우는 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문체도 재미있고 소재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대피를 해주는 소녀가 겪는 그 일들이 굉장히 소설적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거나 제가 겪었거나 하면 저도 아마 이걸 소설로 아마 썼을 그 정도의 매력이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두 작품에 비해서 우리들이라는 작품은 여고 동창생들의 그냥 소소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상처가 너무 깊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저 같으면 이런 소소한 이야기는 그냥 소설로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소설로 쓰신 이유가 있으셨나? 또 아니면 뭐 동창에게 이건 우리 얘기를 소설로 써라 뭐 이런 좀 압박을 받으셨나? 뭐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탈구 작업을 이렇게 힘들게 거치시면서 이 글을 여기에 넣고 두 번째 찬작집에 또 쓰셨던 이유가 아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들 작품을 쓰시게 된 배경이나 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그 국제신문에 그 칼럼 연재할 때 그냥 칼럼으로 썼던 짧은 그 글이 제가 그 기억에 남아가지고 한번 그걸 단편으로 한번 써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 어찌 보면 그 지금 나이경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참 아무것도 아닌 그 이야기죠. 모티브 자체도 뭐 그냥 우리가 어쩌면 뭐 짧은 뭐 에세이나 수필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 아마 이 소설집 중에서 가장 소설적이지 않은 소설이 어쩌면 우리들이 아닌가. 어쩌면 수필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데 묘하게도 써놓고 나니까 또 그게 일반 독자들한테는 또 그냥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되게 그 감정이입도 되고 이래서 우리들이 참 재밌었다고 나도 참고 나왔어 뭐 이런 그 이야기도 하시고 일반 독자들은 또 그런 그게 뭐 소설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제가 이제 소설집에 넣었으니까 소설이긴 한데 소설적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설프긴 하죠. 어떤 특별한 갈등도 별로 없고
그냥 쭉 어떤 뭐 그런 뭐 이랬다 하는 그 친구들 이야기를 그 상고 졸업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들에 나오는 그 모티브들은 다 허구예요. 다 전부 거의 완벽하게 뭐 거기 나오는 그 부산 여성이 부산 바로 나와버린 비여성이라고 해서 아마 눈치들을 채셨을 건데 부산 여성이 아니라 부여고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 친구 그 이야기도 다 완벽한 101% 허구거든요. 그런 일이 뭐 별로 있지도 않았고 있을 법 그런 이야기를 한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으로 제가 쓴 건데 말레 언니도 거의 완벽한 상상이고 그래서 그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 중에 제가 부산상 출신이거든요, 선생님. 근데 그 부산상 나왔다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그 졸업한 그 임시에. 그래서 아니 심지어는 얼마 전에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청남대 우리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번 가자고 이렇게 단톡방에 이렇게 막 그 톡을 올리는 친구들이 이제 7명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같이 청남대를 갔어요. 얼마 전에. 갔는데 그 한 친구가 그 답사를 안 하고 덜컥 그 숙소를 정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 숙소가 이렇게 그 일반인들을 받는 숙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숙소가 다 나가버리고 피크 때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코로나가 살짝 풀렸을 때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방이 다 나가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자는 방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옷 쫙 걸려있고 막 들어가니까 막 그 호레미 냄새가 팍팍 나고 뭐 그 이불을 막 쌓아놓고 그런 방을 우리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뭐 그 지금은 다들 뭐 그 이렇게 뭐 해외여행도 엄청 다니고 했던 친구들이 돼가지고 뭐 이제 그 제 친구들 그러니까 뭐 저야 좀 다르지만 제 나이쯤에 제 친구들은 아주 뭐 별 몇 개 있는 호텔 이런 데 묵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거기를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보니까 이 조금 약간 이제 그 조폭 비슷한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낚시터 근처에 이제 이 그 콘도 같은 걸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냥 뭐 남자들은 오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막 하룻밤 자고 간대요. 근데 여자들만 오면 이렇게 탈이 난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마 그전에도 전전 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주인 사장한테 막 이렇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많이 오갔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왔냐 말 시들어 보니까 이제 좀 멀리서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그랬어. 부산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분이 자기도 부산 사람인데 부산 어디서 왔니? 그래서 뭐 한 친구가 뭐 지는 어디서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뭐 친구들 화가 나가지고 이제 본색이 막 이렇게 뭐 감정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그 대신동에 그러면 그 뭐 부산여고 나왔어요.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 남자분이. 그러니까 한 친구가 예 우리 다 부산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산여고 나왔다고 되게 잘난 척하네요. 무슨 말. 그러니까 벌써 이 친구들이 불쑥 나온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물론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간 친구도 있고 이제 거기서 멈춘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이렇게 뭐 작가쌤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또 가족처럼 이렇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랄까 뭐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뭐 나쁘게 말하면 또 뭐 무슨 컴플렉스랄까 뭐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한번 이렇게 제가 그때 그림 에세이 연재할 때 연재 뒤풀이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어디를 나왔다고 막 동문이라고 뭐 둘이서 끌어안고 뭐 근데 술이 조금 한 잔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러는데 저보고 이제 저런 쌤은 어디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그래서 제가 전 부산상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단
무슨 그냥 그런 마음이 정말 1도 없이 말을 했는데 예? 부산 영상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진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일순간 딱 얼음이 딱 됐죠. 그러고는 이분이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저 멀리 떨어진 데로 딱 가더니 그쪽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문제를 짓길래 지금 이런. 그래서 이제 한번 친구들이 이제 모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 그 인간 누구냐고 그 지금 신문사에 그거 찔러가지고 그거 뭐 잘라야 된다 하고 막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 거기에는 벌써 얘들은 이제 그런 어떤 그 학력 컴플렉스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좀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고 썼는데 그것도 뭐 마지막이 그렇게 또 뭐 좋은 게 좋다 뭐 이렇게 뭐 또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뭐 이런데 뭐 우리 괜찮아 뭐 이런 식의 결말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좀 그렇죠. 뭐 황금민 쌤 나무라실 거 알고 미리 제가 선수를 그랬습니다. 지난주인가 학교에서 뭐 불러가 갔더만은 퇴직 기념 행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오늘 12이나 나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또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유리에 색이 갖고 주고받고 막 이래 또 퇴직한 사람들 한마디씩 다 하래. 그러니까 또 해야 돼. 나도 막 어쩔 수 없이 그걸 막 두루두루 감사하다. 뭐 그 말 왜 뭐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이런 말 하다가 내가 그 학교에서 30년 6개월을 근무를 했더라고요. 대학에서만. 내가 30년 6개월 내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내 대학 요 교수 생활에는 프리미엄이 없었다 이런 말을 내가 했어요. 그래 하고 이렇게 쭉 넘어갔는데 아무도 내가 그렇게 한 말의 뜻을 알아챈 사람이 별로 없는 거더라고. 근데 그것을 이제 소상하게 말할 수도 없었죠,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우리가 출신 학교 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내 같은 사람이죠. 우리 정우련 작가는 그래도 용감하게 용감하다 안 하다 이 의식 자체가 없던 그것이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끈 자랑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내 가방끈을 한번 또 봅니다. 보면 난무하죠. 그래서 내가 내 대학교 생활에 교수 생활에 프리미엄이 없다 했다면은 이런 가방끈에서 오는 프리미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내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S대학 나온다 이러면은 S대학 타이틀만으로 10억이 차이가 난다더라. 10억. 근데 내가 벌써 계산을 해봤어요. 더 이상일 겁니다. 가능하더라고요. 응?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교수들도 보면 복잡하게 얽혀가 있는 거, 사람 사는 사이 다 똑같잖아요. 다 얽혀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런 프리미엄은 없었다. 그냥 오로지 내 힘으로 그냥 견디냈다. 그런 뜻이, 그런 감회가 들었겠죠. 그날 갑자기 내가. 근데 그게 다행스럽게 아무도 그 말 뜻을 못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또 막판에 쪽팔리는 또 소리를 했구나. 내 이 열등감을 끝내나는 극복 가지 못하는 거구나. 상처라면 결국 치유되지 않는 게 상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열등감 없이 말할 수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내가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출신, 기원의
문제로 인한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내가 길게 할 건 없고, 그 우리 나국장님이 너무나 사회 겸 지정 토론 이런 걸 너무 잘해 주시고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우진 작가는 문장을 굉장히 다듬는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작품 읽으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손안에 인하고 막 자기가 어쨌든 간에 그 반 이상은 만족할 때까지 주무르는 거죠. 근데 내가 이게 잘못된가 모르겠는데 여러 소설 같은 작품을 이게 읽다 보면은 가끔 보면 좀 아쉬웠다 이런 거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까마귀 길들이 같은 거 아까 우리 그 한 작가께서 읽어주셨는데 앵두나무가 매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죠? 앵두나무가. 그게 뭐 이제 할아버지 가수원도 나오죠. 그 할아버지 가수원에도 저거 막 한참 가야 사과 이야기 한번 나옵니다. 그죠? 무슨 앵두나무입니까? 그냥 우리 100년이 됐다 하니까 안가도 굵고 물기도 많고 그거 이제 물앵두라고 그러죠.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모랭두 예, 물앵두도 있고 화이트 앵두도 있어요. 열매가 하얀 거는 아닌데 노르스름하게 있죠, 그죠? 그런 화이트 앵두도 있고 앵두도 종류가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앵두나무 이 말만 자꾸 반복해서 그 좀 뭔가를 좀 뭐를 양념을 좀 치면은 좀 더 그 장면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우리들 중에 한 부분을 한번 문장을 읽어봅니다. 문제는 그런 자부심이 자신들을 언제까지나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사실을 맹신하여 학력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부지부식간에 서열화하려는 우울감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상 본다면 문제는 어디 있노? 문제는 우울감에 있다. 하는 건데. 저는 그래 턱없는 그런 우울감은 가져도요 괜찮다. 나 그런 건 무시할 수 있어요. 턱없는 우울감일 뿐이지 실제로서는 서열화가 안 되고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랐단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거는 아이고 우울감 좀 갖는 그래 괜찮아. 네 자랑 좀 해. 괜찮아. 그러나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자부심 자신들을 언제까지나 안전하게 지켜줄 거란 사실을 맹신한 거죠. 그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 사실 맞아요. 그 다음에 부지부식간에 서열화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서열화에 있지. 나는 그 자부심, 우울감 이거는 막 괜찮다. 지 아무리 자부심을 갖고 뭐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어도 절대로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고 차별화, 서열화가 되지 않는 사회가 와야지. 우울감까지는 괜찮다. 좀 더 엄중해야 된다. 제가 늦게 오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게 완전히 말을 하려고 내가 막 길을 쓰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낭독 모시겠습니다. 시인이세요. 신정민 시인 모셔서 표제자 88 끓고 나서 4번가 낭독 듣겠습니다. 죽고 싶어. 그가 말끝을 짧게 끊었다. 술을 마시면 언제부턴가 그는 익숙한 버릇처럼 죽고 싶다고 말했다. 두어 달 전쯤이었다.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빠를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온 날. 아빠 때문에 엄마와 밤늦게까지 페이스톡을 하고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그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죽고 싶어.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좀 와줄래? 평소에는 그런 식으로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목소리가 어찌나 절박하게 들렸던지 그가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정도였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애 같았다. 그가 무사하기만을 빌었다. 그의 집에 도착해 다급히 인터폰을 눌렀다.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도어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바닥에는 빈 술병이 뒹굴고 재떨이에는 담뱃재가 수북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마치 수면 위로 떠오른 익사한 물고기처럼 잠들어 있었다. 나는 맥이 빠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가슴 위로 이불을 여며주었다. 데스크톱 컴퓨터에 레비라 마디간이 걸려있었다. 언젠가 그가 잡지에 연재한 음악 하늘에 소개되었던 영화였다.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영화를 보았다. 봄꽃이 만발한 들판을 뛰어다니는 두 여인의 행복한 시간 위로 모차르트의 안달테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오히려 슬펐다. 도피 중인 금발의 군의사 전혀와 유부남인 육군 중위. 돈은 떨어지고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불안한 길 위에서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자 여자가 말한다. 사랑이 끝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죽는 편이 나아요. 라고. 남자는 마을의 닭장에서 막 낳은 달걀을 훔쳐온다. 여자가 묻는다. 달걀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남자가 대답한다. 푹 삶아요. 몇 분이나요? 4분. 처음부터요? 아니요. 물이 팔팔 끓고 나서 4분간. 그것은 달걀이 익는 시간인 동시에 그들에게 허락된 사랑의 시간이기도 하다. 물이 팔팔 끓고 4분이면 익는 달걀처럼 그들의 사랑도 딱 그만큼에서 멈춰야 하는 것. 다시 각자의 현실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사랑은 끝나고 마는 것. 남자는 피크닉 바구니에 권총과 푹 삶은 달걀과 빵을 챙겨 먹는다. 그러고는 햇빛 찬란하게 쏟아지는 봄의 들판으로 소풍을 나온다. 이 생의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남자가 권총을 꺼내들지만 차마 연인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여자가 재촉한다. 그때 흰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고 여자가 나비를 잡아 날려보내려는 순간 화면은 암전된다. 한 발의 총성이 들리고 잠시 후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이것이었나? 그는 그 즈음 사랑이 끝나면 불쑥 그렇게 물었다. 우리 같이 죽어버릴까 하고 나는 깊이 잠든 그를 두고 도망치듯이 서둘러 그의 집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오는 내내 모차르트의 안단테 선율이 귓가에 맴돌았다. 제가 예전에 빈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첫 창작집 나왔을 때 제가 토론회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뭐라 하셨냐? 네. 네, 그때 선생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전 사랑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또 서늘해지면서 그날 또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있는 통증에서 그 소설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끌어안고 남의 아픔, 남편의 아픔까지도 이렇게 끌어안아서 그걸 소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설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그 소설에도 쓰셨고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 사랑에 대한 소설이며 또 타인을 보는 그런 시선들이 좀 그런 쪽으로 따뜻하게 와닿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선생님의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뀌신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일정한 그런 생각이 있다라든지 선생님의 이 표지적 이건 그 선생님의 분위기와 선생님이 그동안 쓰셨던 그런 글과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사랑, 그때와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 지금 통증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남들의 아픔,
그런 타인의 아픔까지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사랑이 없다고 한 건 아마 사랑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어떤 의미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사랑은 영원하진 않지만 예, 이 팔팔 끓고 나서 4분간이죠. 사랑은 지금 생각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 사랑이 있다 없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뭐 그런 그 정의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이 소설 속에서 말하려고 했던 사랑은 그 소설 속에서 이 그 여자 화자가 그 경험하는 그 사랑도 굉장히 어찌 보면 그 팔팔 끓고 나서 그 4분간 계란이 삶기는 시간인 것처럼 그 사랑도 그 지점쯤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머무르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네. 지금 생각하니까 쓴 지가 하도 오래돼가 2006년도에 쓴 거거든요. 예,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그 감정은 그런 거였습니다. 엘비라 마디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가장 사랑하는 순간에 서로 그 이렇게 권총을 쏘아서 자살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랑의 정점에서 이렇게 그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연인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설을 쓸 때 그 생각도 사랑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 모란이 지기까지는 예, 그 시처럼 모란이 뚝뚝 치고 나는 것뿐인 그런 것. 그러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모란이 피었던 그 짧은 어떤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그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이에 다산을 까져서 던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속에 푹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 가지고 이야기를 썼고 이 소설의 경우는 여기 나오는 그 남자 그 주인공이 대학교 시간 나가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글쓰기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과 이렇게 엘비라 마디간의 그 두 연인의 그 절정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 사랑의 그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겹쳐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썼던 그런 노골적으로 이렇게 썼던 소설이고 그리고 쓸 때 참 그 기분 좋았던 그러니까 어떤 문장들은 굉장히 그 제 나르시즘에 빠질 정도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쓴단 말이야 뭐 이런 그 생각도 해가면서 제 딴에는 이거는 그냥 연애 소설이야 사랑에 관해서 내가 노골적으로 한번 써보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 소설이 가장 제 개인 체험이 없는 소설이죠. 그러니까 연애 체험도 전부 제 그 체험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 상당히 제가 좀 촉촉이 좀 젖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예. 그 영화 엘비라 마디간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하니까 그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 뭐 아름다운 사랑이 어쩌나 안타깝습니다부터 해서 뭐 했는데 참 영화 아름답고 배우도 너무 이쁘고 참 좋은데 근데 불륜이라서 그래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시청자들이 너무나 배우도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이제 두 남녀가 경제나 일상의 낙루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자기를 택했던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닿는데 근데 전부 다 근데 불륜이라서 뭐다 불륜만 아니었더라면 뭐 등등으로 댓글을 참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보는 각도가 있으니까 그렇고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뭐 평균적인 윤리 아닐까 하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모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러면서 뭐 이런 기결로 갈 수밖에 없는 영화 속에 그랬는데 이게 통증에 나오는 그 부부도 재혼 부부인가 그랬죠? 재혼. 이게 그들이 주고받는 말 중에 아이고 어디 있다 말하자면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노? 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군중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을 찍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특수성이죠. 굉장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위에 그 영화 엘비아 마디간도 그렇고 그래서 88 걷고 나서 4분간 하는 이 작품에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이 그 계란이 있는 달걀이 있는 그 4분간이 사랑의 맞아 정수로서 이렇게 하신 것도 역시 유사한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뭐 기든스 같은 사람에 의하면은 뭐 격정적인 사랑 또는 뭐 로맨틱한 사랑 맞아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넣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랑은 사실은 굉장히 겁나는 무서운 겁니다. 무섭습니다. 왜? 무수한 군중 속에서 내하고 딱 눈이 마주치는 찌릿 정리가 통하는 이 사람을 찍어내는 그거는 이 일상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비일상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둘이가 막 불꽃이 치기 때문에 일상의 규율이나 규범, 도덕 뭐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유부남이냐 유부녀냐 이게 필요 없어요. 둘이가 맞으면은. 그러니까 일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이 무서워.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 둘이는 사랑의 전부를 거니까. 예를 들어 마디간의 그 최후가 그런 거는 전부를 거잖아요. 뭐 사랑 아무리 없지만 목숨보다 더 괜찮은 하루. 절대 못하죠. 저는 죽을 절대 생각합니다. 못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강한 울림을 갖기도 하는데 제가 문제를 사실은 제 문제 제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때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문단에서 특히 이제 우리 뭐 내가 이런 여성 작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로 여성 작가들께서 많이 쓰셨는데 말하자면은 지루하고 단조롭고 번태로운 중산층 여성을 주요 인물로 삼아서 그 근태로운 일상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균열을 가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80, 90년대. 그래요. 그 실제로 그런 작품을 쓴 여성 작가들 중에 어떤 기존의 도덕, 결혼관이라든가 가족관 이런 게 대해서 전면적인 도전을 하고 그래서 뭐 이혼을 한다든지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본 게 그래서 일상이 마찬가지죠. 88 듣고 나서 이 작품도 그럼 그 뜨거운 4분간이 지나가면 뭐냐? 그 남자 하는 말로 하면은 4분 후면 우리 인생도 끝이다. 그 다음은 부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의미 없는 시간의 반복이거나 연명에 지나지 않는 게 이제 삶입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 보면은 이 남자 이 말이 너무 유치해. 전혀 잘하지를 않았어요. 전혀.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전혀 일상성이 갖는 무게, 완고함, 또 일상성 회복에 대한 우리들의 강렬한 열망, 그런 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말하자면 1990년대식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우리가 지금 90년대입니다. 네, 맞습니까? 90년대. 맞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가 멸망한다 할 그 시기에 맞아요. 그 시기는 그 시기에 맞아요. 그 시기에 이런 식으로 일상성을 버거워하고 균열을 가하는 것이 뭔가 멋져 보이고 쿨해 보이던 그런 거였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 맥락에서 보면 이거와 이제 연관되는 것이 또한 처음이라는 매혹 같은 거예요. 생전 처음 겪는 거니까 죽음이 정말로 매혹적인 게 아니냐. 이제 이 88세가 되는 노인네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어떻게 살면 죽음을 질척게 아름답게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 뭐 꼭 노년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됐다고 해서 인간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시몬 보바르가 이미 오래전에 지적을 했죠. 나이가 70, 80대니까 이제 뭔가 물질적인 거, 신체적인 거, 뭐 이런 거에서 다 좀 초탈 안 하겠느냐. 물론 그런 면도 있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찾아오는 가난, 질병, 고통, 마비, 여기서 인간의 육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방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좀 실제에 좀 더 육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노년의 죽음을 이제 이렇게 담담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요양보호사가 뭐 그렇게 죽음을 아름답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저 정도 될까 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 이 지나친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센치멘탈하다. 오늘날 우리 작가에게 감상도 필요하죠. 메마른 모래 같은 그런 뭐 정서를 갖고 뭔 소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과하거나 너무 모자라면 그 둘 다 감상이에요. 둘 다 감상. 눈물 펑펑 쏟는 것도 감상이지만은 울어야 될 자리에서 지 혼자 하고 뭐 전혀 뭐 슬프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과장되게 자기를 낮추는 것도 그것도 센치멘탈한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모처럼 이 작품집을 냈고 정말 잘 읽었고 그랬는데 일상의 진면목에 좀 더 육박하시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같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지역에 같이 사는 또 같이 영도 출신이야 알고 봤더만은 대평동 잘 알죠. 대평동, 봉래동, 청학동, 그 조선소, 깡깡이 마을 막 빠삭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절대로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작품에서. 내가 딱 본을 아니까. 그래서 그는 제대로 좀 기억을 잘 더듬어서 잘 쓰셨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우리 정우련 작가는 이 작품 전체로 보면 뭐 일집에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특히 뭐 성장기라든가 뭐 가족사적으로
이게 나는데 정우영 작가에게는 이런 다양한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 라는 의도가 아니고 오히려 나는 이분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물들의 이런 고통이나 상처를 보여주는 것은 말하자면은 깊은 상처야. 누가 깊은 상처했는데 이게 깊은 상처 따라서 고통도 깊은 거예요. 굉장히 깊은 고통. 이게 뭐 어떻게 뭐 그래 뭐 어떻게 해서 심리 치료하면 바꾸려면 그게 당장 치유됩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작품 이래 보면은 우리 부산 지역 작가들도 작품에서 그런 이야기 그런 그 모티프를 찾아가고 있는데 내면에 자라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아이, 내면 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뭐 정신적인 외상이 되든 이래가지고 성장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내면 아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여러 가지 이번 작품 중에도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으니까 성장기에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또는 뭐 따돌림을 당했다, 외롭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면 아이의 그런 거를 볼 때도 이 애가 왜 못 자랍니까? 내면 아이 우리 사람들이 전문가가 설명할 때 왜 못 자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보살핌에 대한 요구, 그죠? 또는 뭐 하여튼 다양한 애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게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고 억압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가 안 크고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다들 존재하는 거죠. 저한테도 있고 물론 예? 뭐 쌤들한테도 있겠죠. 그게 나 커갖고 하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은 막 사람이 막 그것 때문에 돌아가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그런 아이가 원했던 것이 진짜 원했던 것이 뭐냐? 정말로 그 아이가 유년 시절에 우리가 원했던 것 그걸 좀 더 입박해 보셔야 그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 보여주는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조금 충분히 다루지 않으면은 근데 이 양반 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실은 원래 의도는 제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늦으니까 제가 제 내면의 이 아이가 뭔가 좀 튀어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선생님 작품에서 나타난 남녀의 이 사랑 그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뭐 일상성이나 사회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거란 말이죠. 그거와 일상성, 일상의 재생산적인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거, 이 두 개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계시다고 믿는지 뭐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감상적인 좀 센티멘탈한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모티브도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 엘비라 마디간 자체가 너무 감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니까 가능하고 현실에서 뭐 간혹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어떤 그 작가가 그 아내가 죽으니까 남편이 따라 죽은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어떤 사랑의 어떤 진짜 일상성을 배제한 그런 어떤 특수한 어떤 경우에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죽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지극한 그런 센티멘탈한 감정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걸 제가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그러면 그 우리 그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유형의 사랑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고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앉혀낸 게 이제 그 지점쯤에서 이렇게 쓴 건데, 글쎄요, 그 뭐 센티멘탈한 감정으로 쓴 소설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 이야기가 거기서 더 이렇게 뭐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나아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선생님. 이게 평론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뭐 반박할 거리가 없는데. 뭐 성장기나 유년기에 이렇고 저런한 어떤 상처들 그래서 그것이 뭐 이래저래한 성장 과정에서 그 선생님 작품 대부분이 그래요. 그죠? 내가 가족 구조의 불안정성이라는 표현은 별로 적합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이제 즉 마땅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부재하거나 결여하거나 또는 누군가에서 버림을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좀 많이 나오거든요. 계곡 밑에서 크다든지 근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장기 때의 트라우마가 나중에 어떻게 일생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확대되었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죠. 여기 소설 쓰시는 분 많으니까 캐릭터를 형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법이잖아요. 이거 우리 지역분은 대부분 그런 소설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나.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제안하는데 집 나왔으니까 너무 이제 뻔하게 누가 보더라도 그 패턴이 드러나는 그런 것도 한번 과감하게 써 보시는 것도 좋으시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게 워낙 오래전에 썼던 것들을 묶어서 내다 보니까 이게 아마 1집하고 2집하고 큰 차이 같은 걸 사실 느끼기도 힘들고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그 시기에 썼던 것들이라서 이제 그런데 앞으로의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이나 앞으로 제가 발표할 작품들은 아마 거기서 이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이제 한풀이 다 했다, 그런 기분도 조금 있고, 그냥, 그런 1인칭적인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이만하면 됐다,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염려처럼, 그런 일이 이제 되풀이 됐으면 안 됐죠.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그 작품을 보시는 그 지점 같은 걸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물론 다른 작품 평이나 이런 것들에서 제가 익히 이렇게 또 봐왔고, 그리고 공감하고 또 수긍하는 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저에 대한 어떤 제 작품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한 번쯤 어드바이스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16년 만에 내거나 이런 일 없이 16년 뒤에는 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이제 소설 같은 소설을 이제 한번 좀 써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또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